국내 유일한 ODA 전문 방송, 대한민국 원조기관 코이카가 마련한 방송 토크쇼, 라이브 코이카 TV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회 방송에 이어서 여러분께 두 번째 인사드리네요. 라이브 코이카 TV의 유혜진입니다. 라이브 코이카 TV는 국민을 대표한 원조기관으로서 코이카가 하는 다양한 원조 사업을 국민 여러분이 더욱 쉽고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한 달에 한 번씩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1회에 한 번씩 여러분을 찾아뵐 텐데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더욱더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여러분께 한 번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든든한 후원자로서 여러분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때론 정부기관의 사업을 감시하는 어드보커시로서 여러분의 피드백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방송 때는 코이카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자, 코이카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코이카 하면 많은 분들이 봉사기구를 떠올리곤 하십니다. 하지만 코이카는 봉사단 파견뿐만 아니라 국제개발 원조의 대표기관으로서 민간협력 사업, 그리고 대외 무상원조를 위한 국제기구와 협업 등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이카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께 코이카의 원조 사업들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협업 현황을 자세히 소개시켜드릴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를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It's never been easy for me to find words to go along with a melody. But this time there's actually something on my mind. So please forgive these few brief, awkward lines. Since I met you, my whole life has changed. It's not just my furniture you've rearranged. I was living in the past, but somehow you've brought me back. And I haven't felt like this since before Frankie said relax. And though I know, based on my track record, I might not seem like the safest bet. All I'm asking you is don't write me off just yet. 네, 코이카의 전략기획부의 조한덕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부장님을 보셨는데요. 부장님은 코이카가 설립된 1991년부터 23년 동안 계속 코이카의 발걸음을 함께 해주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이카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한덕 전략기획부장입니다. 일단 뭐 소개를 너무 멋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부와 관련된 일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개도국 개발 원조와 관련된 원조국으로서 다른 나라들의 이제 어떻게 원조를 해줄 건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원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립니다. 이제 국제개발협력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이제 이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큰 그림을 원조 집행기관인 코이카 차원에서 어떻게 이를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전략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원조 방향, 코이카 차원의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우리 코이카 사업을 국가 전략에 맞춰서 그리고 국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개선을 하고 또 이를 우리 코이카가 이행을 해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하는 부서라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는 26개국에 대해서 중점 협력국을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6개국에 대해서 그 나라 각각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원조를 할 것인가라는 거를 정부 차원에서 국가 협력 전략이라는 걸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CPS라고 해서 Country Partnership Strateg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제 큰 그림에 해당이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인 그림들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코이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전략기획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개발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될 개발 목표로 이제 MDG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5년에 종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그러면 국제사회의 개발은 어떻게 추진할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포스트 2015 또는 포스트 MDG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논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우리 코이카는 우리 국가 정책에 어떻게 부합을 하도록 하면서 이행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을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우리 코이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거를 수립을 하고, 또 코이카의 원조 사업이 우리나라만 국제사회에 원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원조 공여국들도 원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 어떻게 힘을 합쳐서 국제사회의 개발을 도모할 것인가, 그런 이제 파트너십 사업을 같이 고민도 하고, 또 다양한 그 협력 유형들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혁신적인 파트너십들을 그 시민사회라든지 민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같이 공조를 통해서 시너지를 이뤄낼 건가 등등에 대한 거를 이제 담당을 하는 부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를 위해서 코이카가 하는 일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 그래서 그런지 국제 차원에서 단순히 그냥 대한민국 국가 내의 이슈가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시각을 좀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ODA 전문기관으로서 조금 더 국제적인 기구들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한국이 OECD 회원 가입국 중에 다크라는 커뮤니티에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올해가 다크라는 곳에 가입한 지 5년째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뜻으로 보면은 한국이 공여국으로서의 책임감이 좀 더 강화되었다고 시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다크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OECD 하면은 익숙하게 많이들 들어보셨는데, 다크와 OECD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이제 OECD는 뉴스라든지 뭐 미디어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OECD는 1960년대에 이제 회원국들 간의 경제 발전을 어떻게 하고 경제 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그런 거를 상호 조정하고 협력하는 기구로 이제 탄생이 됐고요, 태동이 됐고, 크게 세 가지의 목표를 OECD는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원국들의 경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 특히 개도국들의 경제 발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무역 확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시장 경제를 통한 복지 증진 같은 거를 노력을 하는 거를 이제 크게 세 가지 목표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OECD는 이런 이제 큰 세 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위원회들을 두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25개 정도의 이제 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서 경제정책위원회, 무역위원회, 그리고 개발위원회가 OECD 3대 가장 큰 중요한 위원회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는 이제 그 개발원조위원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개발원조위원회에서는 원조 공여국들이, 다크 회원국들이 어떻게 원조를 늘려갈 것인가,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그리고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떤 형식으로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각 회원국들은 어떻게 원조를 집행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라든지, 그리고 각국별로 이제 국제사회 원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별도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각자의 공통된 그 가치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원조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원조를 어떻게 서로 상호 간에 조정을 해 나갈 건가, 그리고 규범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건가, 그런 거를 논의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다크 회원이라고 하면은 원조 공여국 커뮤니티, 공여국 클럽이라고도 많이 부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딱 된 지가 굉장히 갈목할 만한 성장을 대변한다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막연하게 사람들이 국제사회 개발 원조 또는 대외 무상 원조를 위해서 여러 기구들이 또는 여러 기관들이 협업한다고 하면 뭐 당연히
개발 효과성이나 뭐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협업하는 건 좋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제사회 기구들과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하기 전에 네. 이제 그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들이 어떤 기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면 국제사회에 굉장히 많은 그 기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 산하 기구에는 이제 뭐 그 유엔 개발 계획이라는 UNDP, 그 다음에 환경 계획이라고 하는 UNEP, 그 다음에 WFP, 유니세프, UNFPA 같은 기관들이 있고, 또 유엔 전문 기구로는 월드뱅크, 뭐 세계은행이라고 하죠. 월드뱅크, IMF, 뭐 ILO, FAO 등 그런 기구들이 또 있고, 또 이런 유엔 기구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아시아 지역별로, 미주 지역별로, 유럽별로 뭐 이렇게 활동을 하는 또 기구들이 있습니다. EU라든지 뭐 아프리카 연합이라든지 미주 기구라든지, 그다음 나토, 뭐 그 아시아 개발은행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역 기구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관들의 역할을 세 가지로 이제 크게 압축해서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개발이라는 부분을 위해서 이제 이 기관들이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이카는 이제 그 양자 원조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원조 기관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와 이제 다른 개도국 간에 직접적인 이제 원조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코이카가 사무소가 있지 않거나 활동이 이제 그 제약된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분쟁 지역이라든지 취약국이라든지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있을 수 있고, 그런 곳에서는 이제 코이카의 활동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국제기구들이 자기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곳에 이제 힘을 합침으로써 국제 사회의 개발과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의 이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국제기구 차원에서 개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말씀 주셨던 분쟁 지역 같은 경우는 코이카가 당장 사무소를 파견을 해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돕기에는 좀 민감한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있는 부분들은 나름 국제사회 기관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 다크 회원국에서도 또 세부 커뮤니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인카프라고 발음을 하면서 많이들 명명을 하시더라고요. INCAF, 분쟁과 취약국 지원 네트워크로 불리는데, 지금 말씀하신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이 인카프, 분쟁과 취약 지원 네트워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인카프가 설립된 취지, 그리고 간단한 그 인카프 기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OECD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위원회들을 이제 산하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제 다크의 경우에도 개발원조위원회에서도 개발원조라는 분야가 개발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폭넓고 광의의 분야이기 때문에 개발원조위원회 혼자서 이렇게 단독으로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중요한 주제별로 나누어서 서로 그 의견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작업반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8개 정도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작업반을 두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통계 작업반이라든지 원조 효과성에 관한 작업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빈곤 감축 작업반, 그리고 가버넌스, 젠더 성평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그 작업반들을 이제 구성해서 관련된 논의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인카프는 이제 최근에 설립된 다크 산하 작업반 중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International Network on Conflict and Fragility라고 하는 분쟁과 취약국에 관한 국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됐습니다. 왜 인카프를 설립을 하게 됐느냐, 그 다크에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도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달성해야 될 개발 목표로 MDG를 수립을 했다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이 MDG의 진행 과정을 MDG가 수립되고 나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개도국에서 이걸 네. 쭉 지켜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MDG 이행이 더디고 네. 어려운 국가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니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치안도 불안하고 정부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가 이제 제대로 교육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다양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서비스들이 공공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네. 그런 국가들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게 MDG가 있는 곳 MDG 달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는 국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네. 근데 이런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보면 안보라든지 그리고 분쟁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 인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취약한 상황이고 전 세계 인구 약 70억 중에서 약 3분의 1이 이렇게 살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는 통상의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과 같이 지원을 해서는 MDG 달성이 요원하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이런 국가에 대해서는 좀 원조 공여국들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MDG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MDG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월드뱅크에서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봤습니다. 제가 찾기로는 월드뱅크에서 취약국들이 MDG 달성 현황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달성 현황을 비교해보는 막대 그래프였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네요. 그 그래프를 다 같이 보시면 좌측에 크게 5가지, 6가지인가요? 이 MDG 달성 그 항목들이 있죠. 그래서 산모들의 모자 보건이라든지 아니면은 빈곤 관련돼서 교육 수준이라든지. 그런데 보시면 화면에 초록색 그래프가 달성이 잘 된 현황을 나타내고 빨간색이나 회색이 조금 달성이 미약한 부분인데요. 각각 항목별로 그래프 중에 상단에 있는 게 프리자일 스테이트라고 해서 그 취약국들의 달성 현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비슷한 수준의 경제 발전 정도를 가지고 있어도 취약국이 일반적인 다른 수원국보다는 수원국이 아니라 공여를 받는 수혜국보다 훨씬 달성 현황이 낮은 걸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정말 그 MDG 달성을 위해서는 이 취약국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간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MDG 달성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조 공여의 기존의 접근 방법으로는 분쟁과 취약국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카프와 같은 분쟁과 취약국을 지원하는 이런 국제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라고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카프라는 이 커뮤니티 내부의 목소리가 좀 궁금합니다.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요새 가장 주요하게 다뤄지는 전략이라든지 그들이 좀 주목하는 이슈가 있나요? 그 개도국에서 이제 개발을 달성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뭐 어떤 개발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우리나라보다 뭐 훨씬 여건이 취약한 그런 나라들에서 개발을 달성한다는 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특히 취약하고 또 분쟁 상태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개발이 가능한가라는 걸 고민을 당연히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통상적인 원조를 제공하고 이렇게 그 개발을 달성하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고 시스템을 알려주고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르쳐주고 이식해주고 한다고 해도 이런 곳에선 이런 그 분쟁 및 취약 상태에 있는 국가들이 개발을 달성하기란 굉장히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분쟁 및 취약 상태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접근 방법이 좀 필요하다.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피스 빌딩 그리고 평화 구축 그리고 국가 구축이라고 하는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 나라에는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취약 상태에 있고 분쟁 상태에 있어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개발이라는 거를 그 고려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분쟁을 종식시키고 또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를 위해서는 공여국들이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들이 단순히 원조만 제공해서는 곤란하다. 원조만 가지고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권고치로 GNI 대비 0.7% 제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사회 평균치를 보면 다크 회원국들이 GNI 대비 0.3% 정도를 ODA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금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이제 그 개발 원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일부분만 취약 및 분쟁 국가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금액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개발 이슈를 달성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겠죠. 그래서 원조뿐만이 아니고 그다음 무역이라든지 무역 같은 걸 통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이제 치안 같은 거라든지 이런 네. 부분을 확립해주는 과정이 함께 들어가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원조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 뭐 그 나라 사람들을 초청해서 국내에서 뭐 그 일자리를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그 나라에서 저기 재배되는 뭐 농산물 같은 거를 뭐 특별한 가격으로 뭐 사준다든지 뭐 유리한 조건으로 사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무역과 같은 혜택도 있어야 되겠고 그 나라의 치안과 안전 뭐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주는 그다음에 네. 예를 들면 피스키핑 오퍼레이션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엔에서 하는 평화 그 유지 활동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이제 다 같이 접근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whole of state approach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whole of government approach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에서 네. 원조뿐만이 아니고 경제, 뭐 안보, 무역, 뭐 이런 노동 이런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개입할 수 있는 원칙도 10가지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인카프의 리포트를 한번 살펴봤는데 10가지 개발 원칙 중에 재밌었던 부분이 국가 재건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든지 아니면 뭐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10가지 개입 원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짚어 넘어야 될 개입 원칙이 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카프가 제일 추구하는 최상위의 목표는 피스 빌딩과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간략하게 PSG라고 그 피스 빌딩 앤 스테이트 빌딩 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뭐 10가지 개입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원조를 원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네. 취약 및 분쟁 국가에 대한 그 개입을 할 때는 네. 여러 가지 그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PSG 평화 구축과 국가 재건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법치 그리고 안보, 정의 그리고 경제적 기반, 조세와 정부 서비스 제공과 같은 그런 거를 목표로 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뭐 취약국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취약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부분을 같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원조 공여국들이 도와준다고 그 제공을 하면서 원조 나는 나대로 그 다음에 일본은 일본대로 영국은 영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이렇게 각각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네. 하나의 공통된 비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원칙이 있고요. 또 네. 이를 공여국과 그 다음에 원조를 받는 분쟁 및 취약국가 간에 서로 협약을 맺어서 같이 이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 피스 빌딩 그리고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같이 그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해나가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또 실제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다양한 방법론들이 필요한데 그 방법론으로는 투명성을 뭐 제공을 한다든지 또 위험 분담이라든지 취약국의 그 나라의 시스템을 활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활동을 하기로 국제사회가 이제 인카프 내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슬라이드에 보셨던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슬라이드가 방금 나왔는데요. 아까 뉴딜 정책이라 써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그 지금까지 쭉 말씀하셨던 모든 키워드들이 이 뉴딜의 정책으로 네, 그렇습니다. 일환으로 네. 말씀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저 뉴딜 정책이 분쟁과 취약국 인카프에서 다뤄지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대변할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이슈 중에 하나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궁금했습니다. 이거 루즈벨트가 대공황 시절에 추구했던 경제성장 그렇죠. 정책 아닌가? 근데 네. 이게 어떻게 원조국을 다시 다루는 키워드로 사용되고 있는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특별하게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뉴딜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이제 1930년대 대공황 시절에 기존에 있는 그 방침으로 경제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는 미국이 그 대공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뉴딜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취약국도 마찬가지겠죠. 아까 제가 취약국과 분쟁국들은 일반 그 개도국들하고는 상황이 또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 정부 범정부적 접근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취약 및 분쟁 국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전혀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원조의 개발 원조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취지에서 뉴딜이라는 이름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네. 이렇게 취약국을 다루는 어떤 전략적인 방법으로 뉴딜 정책이 언급되니까 상당히 신선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인카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해봤다면 다른 정부기관들의 원조기관들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원조기관은 코이카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 외의 선진 원조국들의 이런 대외 원조기관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했고요. 특별히 이런 선진 공여국과 저희가 기관 대 기관 차원에서 협업하고 있는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다크 회원국들은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원조 코이카 같은 원조 집행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USAID 또는 그리고 봉사단 파견기관인 피스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DFID, 뭐 독일 같은 경우는 GIG, 그리고 일본 뭐 자이카, 뭐 스페인 ICD 뭐 이런 등등의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많은 그 신흥공여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소득이 이제 높아짐에 따라서 자기 주변국이라든지 국제사회의 평화와 개발 없이는 또 자국의 이제 발전이 없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이 돼가면서 약간 소득이 올라가는 중진국 대열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원조기관들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터키의 티카라든지 브라질의 ABC, 뭐 칠레의 악시, 뭐 태국의 티카, 뭐 이런 등등의 이제 기관들도 원조기관들을 이제 설립을 해서 주변 개발 원조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이카는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원조국들의 이제 원조기관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국제개발 원조의 효과성을 이제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뭐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일본 등과 MOU를 체결을 해놨고 신흥공여국가도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공동협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USAID와 최근에 이제 그 다른 원조기관들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USAID와 활발한 그 공동 협력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그 사례를 들자면 아프리카 가나의 경우에는 모자보건과 이제 가족계획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USAID가 추진하는 사업과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 보다 큰 범위 안에서 모자보건이란 큰 테두리 안에서 같이 협력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이디오피아에서도 유사하게 인구 보건, 그 생식과 관련된 모자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그 원조 공여국이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아프리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에 의해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파워 아프리카라는 이니셔티브를 이제 제창을 했습니다. 이 파워 아프리카는 향후 이제 수년 안에 아프리카의 에너지를 2배 이상 공급을 한다는 거고요. 이러려고 한다면 미국이 아무리 이제 큰 원조를 가지고 있고 다른 다양한 뭐 상업 차관이라든지 원조 자금을 들여서 에너지를 이제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 혼자서 그 큰 아프리카 전체를 단기간에 에너지를 2배 확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가들과의 또 파트너십이 필요하겠죠. 우리 코이카도 아프리카의 에너지를 위해서 가나에 최근에 에너지와 관련된 전력 공급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연계를 해서 같이 아프리카의 발전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USAID와 코이카가 긴밀히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 민간 부분들이 이제 개도국에 진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물론 이제 아프리카 국민들이나 국가에게 에너지는 이제 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또 이제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그 국제개발 원조 이제 흐름을 보면 원조 자금만으로는 국제개발이라는 걸 달성하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민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다양한 민간 재단이라든지 민간 기업으로부터 자금이 개도국의 개발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원조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원조의 레버리지 역할 또는 뭐 촉매제 역할, 뭐 개발의 촉매제 역할 이런 쪽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렌드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발 원조에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과학 기술을 응용을 해서 개도국 발전을 이제 돕자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USAID가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AID의 주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Grand Challenge for Development라는 GCD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과학과 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개도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공모를 해서 그 아이디어들이 괜찮은 아이디어다, 개도국에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인데요. 기존에는 뭐 이제 수원국에서 개도국에서 이런 걸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원조를 주는 국가에서 검토를 해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줄지 말지를 검토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오픈을 시켜서 공개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 저렴하고 또 뭐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오면 그거를 발전을 시켜서 개도국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재밌네요. 예, 그래서 이제 코이카가 GCD 프로그램에 이제 내년부터 참여를 같이 하기로 해서 코이카도 이제 USAID와 아동 보건과 관련된 이 부분에 이제 참여를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이카는 USAID에서 운영하는 GCD 프로그램에 같이 사업 기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를 공모로 들어온 아이디어들을 채택할 건지 이런 등등의 것들을 같이 추진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혁신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또 베트남 쪽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녹색 성장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이 한국의 모델을 따라서 녹색 성장 전략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부 이행 내역들 같은 거를 이제 미국하고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논의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많은 원조기관들하고 지금 다양한 형태의 이제 파트너십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USAID 사례만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협업들을 하고 있네요. 아까 그랜드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국제기구와의 협업 차원이었는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자들이 좀 더 넓어지면서 이제는 민간 단체들, 그리고 아이디어만 있어도 굉장히 스마트하고 날렵한 민간 단체들도 충분히 저희와 함께 협업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뭐 조금 더 덧붙이고자 한다면요. 우리 코이카도 이제 이러한 미국이 하고 있는 USAID에서 하고 있는 그랜드 챌린지 포 디벨롭먼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왜 우리라고 못하겠느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답이라고 하는 가칭 디벨롭먼트 액션 프로그램이라고, 개발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민간 기업이나 아니면 연구소 그다음에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도 좋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모전을 개최를 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이제 채택을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대규모로 할 수는 없겠지만 시범적으로 조금 추진을 하면서 점점 파일럿으로 운영을 하고 점점 더 이제 키워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나 작은 날렵한 스타트업들도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것들은 많지만 이쯤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도 아무래도 코이카 직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가 참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국제기구와 협업을 할 경우에는 실무단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협업을 체결하고 그 굵직한 MOU를 타진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거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국제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그 핵심에 있는 부분은 MDG라고 말할 네. 수 있습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고요.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 이제 논의를 시작을 할 때 그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 국제기구는 각각의 존립 목표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들이 대부분 이제 MDG하고도 연결이 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MDG는 아니더라도 좀 더 광의의 그 MDG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강점, 노하우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이카가 일단 활동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대부분 중점협력국 26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 또 그 외에 이제 그 개도국에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중점협력국보다는 미약한 경우가 많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원조 규모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에 같이 파트너십으로 참여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원국에 부담을 주지 않고 같이 함께 국제기구와 함께 일하는 게 굉장히 그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국제기구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 나라 특정 국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국제기구를 접촉을 해서 그 국제기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우리가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국제기구가 또 한국이 이제 위상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역으로 한국에 또 많이 제안을 많이 합니다. 그러세요? 그 한국이 이제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한국도 좀 참여를 해주십시오라고 그 우리 정부를 통해서 아니면 코이카에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보고 당연히 MDG라든지 우리 정부에서 추구하는 개발원조 정책과 부합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쪽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업 내용으로 어느 지역을 목표로 그리고 성과는 뭘 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를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걸 같이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와 협업은 규모도 크고 검토도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만큼 저희가 쏟아야 할 예산도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국제기구와 협업할 때 난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리고 어려운 점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국제사회에서 이제 꼭 국제기구와의 협력뿐만은 아닌 것 같고, 국제사회에서 이제 개발이라는 이슈가 뭐 교육, 보건, 환경, 기후변화, 공공에너지, 산업, 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어서 어느 한 분야를 달성했다고 해서 뭐 사업이 개발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장기간 소요되는 과정입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네.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가버넌스 체제, 국가가 움직이는 통치하는 체제가 조금 향상되는데 보통 한 20년 내지 40년 정도가 걸린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이슈이고, 그래서 이런 개발과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인 주제를 파악을 하고, 또 특정 국가에서의 그 주제와 관련된 사항들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으며, 또 이런 거를 접근을 할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그리고 연구,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원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많다고 한다면 더 많은 시간을 그쪽에 한 분야에 이제 조금 더 천착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이제 국제사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원국 현지, 개도국 현지라든지 이쪽에 대한 사정들을 조금 더 깊게 알아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국제사회 협업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더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러 걸음마 단계지만 향후에 코이카의 장기적인 전략 방향성에 국제기구와의 협업이 적지 않게 반영될 것 같은데요. 전략기획부장님으로서 향후의 전망, 코이카가 협업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간략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개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굉장히 큰 과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느 한 원조 규모가 어느 정도 굉장히 큰 국가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전 세계에 지금 원조 다크 회원국들의 원조 규모가 약 1,300억 불 정도로 이제 돼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은 원조를 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지 않습니까? 350억 불 정도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지만 350억 불이라는 게 전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개발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그 자체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전 세계의 개발 이슈를 다루기에는 굉장히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약 20억 불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300억 불에서 20억 불이라고 한다면 1.6, 7% 정도의 그 작은 규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규모를 가지고 굉장히 큰 성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민관 협력 사업, 파트너십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원조 공여국들끼리도 파트너십이 필요하고요. 또 국제기구와도 파트너십이 굉장히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파트너십도 필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이카는 파트너십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삼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국제기구와 협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그 미얀마에 아니면 아프리카 수단에 교육 분야에 성과를 좀 내고 싶다. 예를 들어서 초등교육을 보편적인 초등교육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이카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는 위주로 우리 지금 원조가 그냥 여태까지는 스탠드얼론 우리 코이카가 단독으로 들어가서 특정 학교를 지어주고 온다든지 이런 거였다고 한다면 조금 더 큰 그림화에서 특정 국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코이카도 원조 국제기구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원조 이 필드에 많은 플레이어들이 동참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네. 걸 좀 더 말씀을 드리니 절감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관계로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검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300명이 동시 접촉을 하셨고요. 한 4,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셨는데요. 우측에 화면에 질문을 남겨주신 걸 쭉 보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선정을 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제일 위에 올라온 질문이네요. 국제사회에서 코이카의 경쟁 상대가 될 법한 기관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도 주셨는데요. 코이카가 벤치마킹하는 기관이 있다면 특별히 부장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하고 똑똑하다 느껴지는 기관이 있는지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네. 제가 경쟁 상대 기관이 있나요? 미국일까요? 아니면 국제 원조도 사실은 이제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 경쟁을 하는 건데요. 경쟁보다는 오히려 협업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프로젝트를 내가 더 발굴을 먼저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에 부분은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생색을 내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쪽에 너무 치우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원조를 받는 국가에 조금 더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도국들이 자기네들이 세워놓은 국가개발, 경제사회 개발 전략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 큰 그림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을 도와줄 수 있도록 다른 원조기관들과 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많은 원조기관들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드린 USAID라든지
또는 뭐 이제 영국의 디피드 같은 경우에는 저 프로그램 원조 또는 뭐 예산 그 버짓 서포트라든지 예산 지원과 같은 전략을 통해서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원조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다크에 가입하기 전에는 원조 규모가 작아서 감히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기가 좀 곤란했었죠. 근데 다크 가입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이제 국제사회에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조 규모도 이제 조금씩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이제 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아직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많이 있지만 이런 기관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서로 learning by doing by learning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많은 우리 코이카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 뭐 프랑스 이런 네. 선진국들의 그 국제 원조 기관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코이카 계속 이제 도약하는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또 질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여기 한번 빅토리 킴 이분이 질문 주신 거 질문 드릴게요. 다크 기관과 인카프 기관 간의 정책이 다를 수 있는지, 무조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지, 갈등이 생기면 인카프의 지시를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요. 이거는 네. 이거 현업을 하시는 분 같아서요. 네. 국제기구에 속하시는 분이신지. 다크는 기관이라고 하긴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네. 공여국들이 모여서 협의체 내용이니까 다크에서 이제 원조와 관련된 큰 그림을 이제 국제사회 그 회원국들이 어떻게 원조를 접근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을 이제 제시한다고 한다면 인카프는 그 중에서도 특히 취약 분쟁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제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집합과 부분 집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서로 이율 배반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 다크라는 전체 집합 안에서 인카프라는 부분 집합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재밌네요. 그렇게 저희가 국제사회 기관과 커뮤니티 네트워크 현황을 좀 알면은 코이카의 향후 방향성도 조금 조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 질문 댓글은 여기까지 남겨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 그 이슈가 국제기관과의 협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이카의 전망과 국제기구로서 어깨를 견줄 만한 코이카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법합니다. 그러면 이 밖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퀴즈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퀴즈를 보시고 오늘 시청하신 분들은 다 맞추실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코이카 채널 아래다 댓글로 정답을 맞춰주시면 저희가 방송 후에 바로 선정 작업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퀴즈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장님께서 코이카의 협업기관들을 많이 소개해 주셨죠. 그런데 코이카 협업기관 중에서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USAID. 두 번째, 피스콥. 세 번째, WFP. 네 번째, FIFA. 네. 이 방송을 보신 분이 아니더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히 네. 유익하고 상식적인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국제사회의 코이카의 위상에 대해서 그리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쯤에서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7월 달은 저희가 제헌절을 맞아서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ODA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7월 방송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